여러분, 130조 원이라는 돈이 상상이 가시나요? 이건 서울에 있는 아파트 10만 채를 동시에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강남 아파트만 따져도 수만 채는 거뜬하고 경부고속도로를 200개나 깔거나 제주도 전체를 통째로 사버릴 수도 있는 거대한 돈이죠. 중국은 지난 2014년부터 10년 동안 이 천문학적인 돈을 오직 반도체라는 한 우물에 무서울 정도로 꾸준히 쏟아부었습니다. 미국을 뛰어넘어 전 세계 반도체 강국이 되겠다는 야심 하나로 그들은 말 그대로 돈을 퍼부으며 무서운 기술 추격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공들여 쌓은 130조 원의 공든 탑이 단 한순간에 고철 덩어리가 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2025년 11월 중국 반도체 업계에는 유례없는 패닉이 찾아왔고 관련 주가는 한 달 내내 낭떠러지로 자유낙하를 거듭했습니다. 대만 언론들은 한 달 안에 중국의 모든 반도체 공장들이 가동을 멈추고 셧다운될 수 있다는 충격적인 경고를 연일 쏟아냈습니다. 한 대에 2천억 원이 넘는 초첨단 장비들이 생산 라인에서 아무런 쓸모도 없는 거대한 철덩어리로 변할 위기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미국의 장비 봉쇄 때문일까요? 아니면 중국의 자체적인 기술력이 한계에 부딪힌 결과일까요? 놀랍게도 범인은 미사일도 아니고 거대한 장비도 아닙니다. 바로 손바닥만 한 통에 담긴 투명한 액체, 그 하나 때문입니다. 이름은 포토레지스트라고 합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반도체 회로를 그릴 때 사용하는 아주 특별한 물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차고에 2천억 원짜리 페라리가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전 세계의 모든 주유소가 문을 닫았습니다. 휘발유를 단 한 방울도 구할 수 없다면 그 비싼 슈퍼카는 결국 먼지만 쌓이는 무거운 고철 장식물에 불과하게 될 겁니다. 지금 중국 반도체 공장들의 처지가 딱 그렇습니다. 장비는 최첨단인데 그걸 돌릴 핵심 재료가 아예 씨가 말라버린 상황이죠. 더 무서운 사실은 이 필수 재료인 포토레지스트 공급망의 무려 95%를 이웃나라 일본이 아주 꽉 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이 마음먹고 수도꼭지를 잠그는 순간 중국이 쏟아부은 130조 원은 하루아침에 가치 없는 휴지 조각이 되고 맙니다. 오늘은 돈으로 시간을 사려 했던 중국의 오만함과 15년 동안 조용히 복수의 칼을 갈아온 일본의 진짜 전략을 파헤쳐봅니다. 130조 원의 거대 자본도 끝내 막아내지 못한 작은 액체의 무시무시한 힘, 반도체 전쟁의 숨겨진 진실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계바늘을 2014년으로 돌려보죠. 당시 시진핑 주석은 반도체 자금률을 10%에서 70%로 끌어올리겠다며 전 세계에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 직후 1차 26조, 2차 38조, 그리고 3차로 64조 원이라는 믿기 힘든 규모의 국가펀드가 반도체 산업에 투입되었습니다. 지방정부의 돈까지 더하면 130조 원이 훌쩍 넘는데 이는 한국 1년 국방 예산의 2배가 넘는 실로 막대한 규모입니다. 2023년 화웨이가 7나노 칩을 탑재한 스마트폰을 출시하자 중국 언론은 미국 제재를 뚫었다며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그 어마어마한 130조 원의 실체는 어디로 증발했는지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한홍신이라는 회사는 22조 투자를 약속하고 정부 돈 2조를 챙겼지만 칩 하나 못 만들고 2020년 파산했습니다. 그 많던 돈은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연기처럼 공중으로 분해되어 소리 없이 사라졌을 뿐입니다. 중국판 엔비디아라 불리며 기대를 모았던 캠브리콘 역시 국가의 막대한 지원을 받았지만 현실은 끝없는 적자의 판입니다. 실제 엔비디아와 비교하면 아기와 어른 수준의 격차이고 GPU를 만든다던 비론테크 같은 기업들도 줄줄이 파산 위기입니다. 청두거신 난징 더커마 같은 기업들도 나라 돈은 왕창 받아 챙겼지만 정작 내놓은 기술적 결과물은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조사 결과 일부 창업자들은 아예 기술력도 없으면서 눈먼 돈을 타먹으려고 작정하고 달려든 사기꾼임이 밝혀졌습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에서 연기처럼 사라진 반도체 기업만 수천 개에서 만 개에 달하며 핵심 관계자들은 부패 혐의로 줄소환됐습니다. 돈줄을 쥔 사람들이 채우기에만 급급했으니 10년이라는 귀한 시간과 천문학적인 돈을 쓰고도 기술 체질은 그대로인 겁니다. 기술도 없고 부패만 가득한 엉망진창 전략의 결과로 지금 손바닥만 한 액체 하나 때문에 130조 원의 꿈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액체가 대체 뭐길래 이럴까요? 바로 포토레지스트, 우리말로는 빛에 반응하는 화학물질인 감광액입니다. 반도체 칩이라는 아주 작은 세상 위에 복잡한 회로를 그려 넣을 때 사용하는 가장 핵심적인 원재료입니다. 타투를 상상해보세요. 피부 위에 바늘과 잉크로 정교한 그림을 그리듯
반도체도 실리콘 판 위에 회로를 그려야 합니다. 하지만 반도체 회로는 일반 펜으로 그릴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정밀한 기술이 필요하니까요. 이때 포토레지스트가 특수 잉크 역할을 합니다. 실리콘 웨이퍼에 이 액체를 얇게 바르고 특수한 빛을 쏘아줍니다. 그러면 빛을 받은 부분만 화학 반응을 일으켜 아주 미세한 회로 패턴이 새겨지는데 이것이 반도체 제조의 시작입니다. 이 선이 얼마나 얇고 정밀하냐고요? 머리카락 한 올의 굵기를 이만큼이라고 친다면 회로선은 그 1만 분의 1 수준입니다. 당연히 맨눈으로는 보이지 않고 일반 현미경으로도 확인이 불가능한 이 미세한 선을 수백 번 그려야 칩 하나가 완성됩니다. 문제는 이 마법 같은 액체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거의 없다는 절망적인 현실입니다. 현재 세계 포토레지스트 시장은 일본 기업들이 무려 70% 이상을 독식하며 사실상 지배하고 있습니다. JSR, 시네츠화학, 도쿄오카공업, 후지필름 같은 일본 기업들이 이 분야의 절대적인 왕좌를 지키고 있죠. 더 무서운 건 7나노 이하 첨단 칩에 쓰이는 EUV 포토레지스트의 경우 일본 점유율이 95%를 넘습니다. 왜 다른 나라는 못 만드냐고요? 여기엔 대체 불가능한 세 가지 치명적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는 유통기한입니다. 여러분, 냉장고 속 우유를 생각해보세요. 일주일만 지나도 상해서 못 먹게 되죠. 포토레지스트는 더 예민합니다. 6개월에서 1년만 지나도 성질이 변해버려 전량 폐기해야 하는 소모품입니다. 보관도 지옥 수준입니다. 영하 20도 냉동 상태에서 빛을 완벽히 차단하고 온습도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즉, 전쟁 대비하듯 10년치를 미리 사서 쌓아두는 비축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삼성이나 TSMC 같은 거물들도 고작 1개월에서 3개월치 정도만 그때그때 사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는 수율과 직결되는 품질입니다. 포토레지스트 품질이 딱 1%만 떨어져도 수백억 원이 증발합니다. 빵집 주인이 질 낮은 밀가루를 쓰면 빵이 다 망가지듯 반도체도 검증 안 된 재료를 쓰면 불량품만 나옵니다. 실제 2021년 시네츠 화학의 공급이 잠시 멈추자 중국 SMIC의 생산 효율이 20%나 폭락한 사례가 있습니다. 셋째는 시간입니다. 새로운 공급처를 찾아 테스트하고 검증하는 데만 최소 1년에서 2년이 꼬박 걸립니다. 하지만 현재 중국의 포토레지스트 국산화율은 고작 5% 수준이며 그마저도 구형 제품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7나노 이하 첨단 공정용은 국산화율이 사실상 0%로 중국 스스로는 단 한 방울도 만들지 못합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를 자력으로 개발하려면 최소 5년에서 10년은 더 걸릴 것이라고 비관적으로 전망합니다. 재고는 3개월 뿐인데 기술 개발엔 10년이 걸린다니 도저히 풀 수 없는 산술적인 절벽에 마주한 셈입니다. 여기에 기막힌 역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중국이 자랑하던 7나노 칩 제조 방식이 발목을 잡은 겁니다. 미국 제재로 첨단 장비가 없는 중국은 구형 장비로 여러 번 덧그리느라 재료를 남들보다 4배나 더 씁니다. 첨단 칩을 만들려고 애를 쓸수록 일본에 더 의존하게 되는 이 기묘한 상황을 전문가들은 자립의 역설이라 부릅니다. 독립하려고 발버둥 칠수록 오히려 목줄이 더 강하게 조여지는 셈이니 중국 입장에서는 정말 환장할 노릇일 겁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왜 하필 지금 이 치명적인 소재 카드를 전격적으로 꺼내든 걸까요?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일본은 이 단 한 번의 결정적 순간을 위해 무려 15년 동안이나 조용히 칼을 갈며 철저하게 준비해왔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2010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센카쿠 열도에서 중국 어선과 일본 순시선이 충돌하는 대형 사건이 터집니다. 당시 분노한 중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 무기화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자원을 하나 꺼내들었는데 바로 히토류였습니다. 중국은 일본으로 향하는 히토류 수출을 2개월간 전격 중단하며 일본 첨단 산업의 숨통을 문자 그대로 조여버렸습니다. 당시 일본의 히토류, 중국 의존도는 85%에 달했습니다. 전기차와 스마트폰 생산이 순식간에 멈출 위기에 처했었죠. 첨단 무기부터 가전제품까지 안 들어가는 곳이 없는 히토류가 끊기자 일본 사회는 그야말로 거대한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 굴욕적인 상황 속에서 일본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자원 무기화에 당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일본은 다시는 이런 치욕을 당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15년에 걸친 장기 프로젝트에 전격 돌입했습니다. 먼저 일본 정부는 10억 달러가 넘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 히토류 공급망을 기초부터 완전히 갈아엎기 시작했습니다. 버려지는 폐가전이나 중고차에서 히토류를 다시 뽑아내는 고도의 재활용 기술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또한 호주, 베트남, 카자흐스탄 등 중국이 아닌
제3국의 나라들과 손을 잡고 새로운 광산을 찾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특히 호주의 광산업체 리나스에만 2억 5천만 달러를 과감히 투자하며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하는데 마침내 성공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8개국과 광물 안보 파트너십을 맺으며 촘촘한 글로벌 공급망 동맹까지 완벽하게 구축했습니다. 심지어 일본 정부는 자국 영해의 깊은 바닷속 바닥을 파서 직접 히토류를 캐내겠다는 무서운 집념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실제로 2026년부터는 바다 밑에서 히토류를 채굴하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세우고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15년에 걸친 이 지독한 노력의 결과 일본의 중국 히토류 의존도는 85%에서 58%로 드라마틱하게 뚝 떨어졌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80%, 미국은 75%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일본이 얼마나 독하게 이날을 준비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방패를 완성한 일본은 이제 공격을 위한 강력한 칼을 꺼내들었습니다. 2023년 6월, 일본 정부는 아주 기묘한 결단을 내립니다. 세계 1위의 포토레지스트 기업인 JSR을 정부 산하펀드가 무려 9조 원을 주고 통째로 사들여 국유화해버린 겁니다. 잘 나가는 민간 기업을 왜 정부가 샀을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공급의 수도꼭지를 일본 정부가 직접 쥐고 통제하겠다는 뜻입니다. 민간 기업은 이익을 위해 중국에 팔겠지만 정부 소유가 되면 국가 안보라는 한마디로 수출을 즉각 중단시킬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2025년 10월 일본의 첫 여성 총리로 보수 강경파인 다카이치 사나이가 취임하며 반도체 전쟁의 분위기는 급변했습니다. 그녀는 국회 연설에서 중국이 대만을 위협한다면 일본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전례 없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중국은 즉각 발끈하며 중일 관계는 얼어붙었고 바로 그 시점부터 중국 반도체 공장에는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11월 일본 시네츠 화학의 대중국 수출량이 전월 대비 무려 42%나 급감하며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공식적인 규제는 없다고 부인했지만 통계 수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하고 치명적인 공급 중단이었죠. 2010년 히토류 사태, 15년의 준비, JSR 국유화, 그리고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까지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로 연결됩니다. 이건 단순한 무역 갈등이 아니라 15년 전 당했던 치욕을 갚아주는 일본의 아주 치밀하고 거대한 복수극인 셈입니다. 포토레지스트로 중국의 급소를 찌르는 칼을 준비했고 히토류 자립으로 중국의 반격을 막아낼 방패까지 완벽히 갖춘 겁니다. 미국은 요란하게 장비 체제를 외치지만 일본은 조용히 더 무서운 카드를 썼습니다. 장비는 한 번 사면 몇 년을 쓰니까요. 하지만 소재는 매달 사와야 합니다. 아무리 비싼 슈퍼카가 있어도 휘발유가 없으면 결국 차고 안에 철 덩어리일 뿐입니다. 사실 이런 상황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습니다. 2019년 7월 일본은 한국을 상대로 똑같이 소재 수출 규제를 단행했었습니다. 당시 한국도 재고는 고작 3개월치뿐이었고 일본 의존도는 90%에 달해 반도체 산업이 무너진다는 공포가 지배적이었죠. 하지만 6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보란듯이 국산화에 성공하며 위기를 기회로 완전히 바꾸는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동진 세미슘은 2022년 세계 수준의 EUV 포토레지스트를 만들어냈고 현재 삼성과 하이닉스 공장에 당당히 공급 중입니다. 불산 역시 솔브레인 같은 기업들이 국산화율을 70%까지 끌어올리며 이제는 일본 없이도 반도체를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심지어 위기감을 느낀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 직접 공장을 짓겠다며 찾아왔고 JSR도 2026년 한국 공장 가동을 앞두고 있죠. 똑같은 소재 공격을 받았지만 한국과 중국의 결과가 이렇게 정반대로 갈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동맹의 유무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으로서 일본의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다양한 탈출구가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벨기에를 통해 포토레지스트를 긴급 수입했는데 수입액이 18배나 뛰는 비용을 감수하면서도 생산 라인을 지켜냈습니다. 또한 일본 기업들도 한국이라는 거대 고객을 놓치지 않기 위해 우리 정부의 투자 유치에 응하며 한국 현지에 공장을 지었습니다. 둘째는 압도적인 기술적 기초 체력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지배하는 절대 강자들입니다. 이들은 새로운 소재가 들어왔을 때 이를 공정에 빠르게 적용하고 최적화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엔지니어링 능력을 갖췄습니다. 반면 지금의 중국은 문자 그대로 완벽한 고립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미중 패권 전쟁으로 서방의 모든 퇴로가 막혔기 때문입니다. 미국 무역 제재 때문에 네덜란드의 ASML 같은 핵심 기업들은 물론
벨기에나 다른 유럽 국가들도 중국을 돕기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제3국들조차 미국의 서슬퍼런 감시망이 무서워 중국의 핵심 소재를 넘겨주는 우회 수출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기술 격차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중국의 SMIC나 CXMT는 삼성이나 하이닉스의 기술력을 따라오기엔 아직 한참 멀었다는 평입니다. 그렇다면 사면 초가에 빠진 중국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쥔 카드는 크게 3가지 정도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는 소재의 완전 국산화입니다. 중국은 3차 대기금 64조 원 중 상당 부분을 소재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일본의 50년 노하우를 따라잡으려면 최소 5년에서 10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재고는 고작 3개월인데 기술 개발은 10년이 걸린다면 결국 그 공백기 동안 공장이 멈추는 비극을 피할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 동남아시아나 중동 국가들을 통한 우회 수입 혹은 밀수입니다. 실제로 중국이 자주 써먹는 수법이기도 하죠. 하지만 포토레지스트는 보관 온도가 조금만 어긋나도 못 쓰게 되는 예민한 물질이라 일반적인 밀수 방식으로는 품질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더욱이 미국의 감시망이 반도체 공급망 구석구석을 촘촘하게 훑고 있어 대량의 소재를 몰래 들여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카드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통한 외교적 해결입니다. 어떻게든 일본의 마음을 돌려 소재 공급을 재개하는 것이죠. 하지만 다카이치 총리의 강경한 보수 노선과 대만 문제를 둘러싼 양국의 깊은 갈등 때문에 이마저도 단기적으로는 전망이 매우 어둡습니다. 중국이 비장의 무기인 히토류 반격 카드를 만지작거리고는 있지만 일본은 이미 15년 전과는 달리 철저한 방패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결국 중국은 지난 10년 동안 무려 13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본을 투입하고도 가장 기초적인 소재 자립에 실패했습니다. 이 뼈아픈 결과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지만 시간과 노하우는 예외라는 점입니다. 일본이 50년 넘게 공들여 쌓아온 정밀화학 분야의 깊은 기술력은 아무리 많은 돈을 퍼붓는다고 단숨에 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손바닥만한 유리병에 담긴 이 투명한 액체가 130조 원의 거대 자본을 무력화시키는 장면은 그야말로 현대산업의 미스터리입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상징하던 기업들이 일본의 소리 없는 공격에 줄줄이 멈춰서는 모습은 공급망의 무서움을 단적으로 보여주죠. 이제 반도체 전쟁의 핵심은 더 이상 공장의 크기나 투자금의 액수가 아닙니다. 누가 대체 불가능한 기술을 쥐고 있는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은 지금 이 상황에서 안심하고 있어도 되는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숙제는 산더미입니다.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에서 세계 1위를 지키고 있지만 HBM 같은 초격차 기술을 유지하기 위해선 지금보다 더 치열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앞서가는 분야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언제든 중국이나 일본의 추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9년의 아픈 기억을 잊지 말고 소재와 부품, 장비의 국산화를 멈추지 않고 끝까지 밀어붙여야만 합니다. 동진세미툼이나 솔브레인이 보여준 성공 사례는 시작일 뿐입니다. 더 많은 강소기업이 핵심 소재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기술은 멈추는 순간 뒤처지게 마련입니다. 오늘의 1등이 내일의 1등을 보장하지 않는 것이 이 냉혹한 반도체 전쟁터의 법칙이니까요. 우리는 미국, 일본, 네덜란드, 대만과의 긴밀한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여 글로벌 반도체 동맹의 핵심 축으로 계속 남아야 합니다. 중국처럼 고립되는 순간 아무리 금고에 돈이 많아도 공장은 거대한 철 덩어리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반도체라는 무기를 든 국가들의 총성 없는 전쟁은 지구촌 곳곳에서 아주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130조 원과 10년의 시간을 쏟아붓고도 절벽 끝에선 중국의 모습은 준비되지 않은 자본이 얼마나 무력한지 잘 보여줍니다. 반면 15년 동안 조용히 복수의 칼을 갈아온 일본의 집념은 국가 전략이 얼마나 정교하고 무서워질 수 있는지를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6년 만에 위기를 기회로 바꾼 한국의 저력은 기술 자립과 동맹이 생존을 위한 최고의 방패라는 점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돈으로 시간을 살 수 없다는 것, 철저한 준비가 막연한 투자를 이긴다는 것, 그리고 동맹이 곧 생존이라는 진실 말입니다. 이 포토레지스트라는 작은 액체가 보여준 반도체 패권 전쟁의 냉혹한 진실은 우리의 미래가 어디에 달려있는지를 가리킵니다. 이제 반도체 전쟁은 단순한 산업 경쟁을 넘어 21세기 국가의 경제 주권과 안보를 결정짓는 거대한 생존 게임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칩사 동맹은 특정 국가를 첨단 기술 생태계에서 완전히 배제하려는
아주 치밀하고 거대한 바둑판을 짜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한국, 대만이 결속한 이 연합체는 이른바 실리콘 장막을 형성하며 세계 기술 패권을 두 개의 블록으로 나누고 있죠. 중국에게 이 장막은 첨단 반도체 제조를 위한 장비라는 산소를 차단당하는 문자 그대로 숨이 막히는 거대한 벽과 같습니다. 중국이 온 힘을 다해 겨우 7나노 칩을 만들어내는 동안 세계 시장은 이미 2나노와 1.4나노라는 신세계를 향해 무섭게 질주합니다. 이 속도전에서 한 걸음 뒤처진다는 것은 단순한 지체를 넘어 미래의 군사력과 경제적 경쟁력을 통째로 잃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특히 AI 기술에서 첨단 칩이 없다면 거대 언어 모델을 학습시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며 국가의 미래 혁신 동력은 그대로 멈춰버립니다. 일본이 포토레지스트 카드를 꺼낸 것은 바로 이 AI 피라미드의 가장 취약한 기초를 정확히 겨냥한 아주 정밀한 타격이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보여준 전략적 인내심은 이익만을 쫓아 빠르게 움직이는 현대의 일반적인 비즈니스 생태계와는 차원이 다른 무서움을 보여줍니다. JSR을 국유화한 것은 어떤 기술은 시장의 논리에만 맡기기엔 너무나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아주 강력하게 선포한 셈입니다. 이제 안보 우선 경제가 새로운 글로벌 표준이 되었으며 최저 비용보다는 공급망의 안정성과 신뢰도가 기업의 생사를 결정짓는 핵심 지표가 됐습니다. 애플이나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거물들도 이제는 단순히 단가만 따지는 게 아니라 복잡한 지정학적 리스크를 먼저 계산하며 생산지를 결정합니다. 효율성만을 강조하던 시대가 가고 회복 탄력성을 중시하는 시대가 오면서 기업들은 더 비싼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안전한 공급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에 투자한 막대한 자산과 미국의 전략적 동맹 사이에서 그 어느 때보다 정교하고 어려운 외교적 줄타기를 해야만 합니다. 세계 최대의 소비자 시장인 중국과 세계 최고의 기술 동맹인 미국 사이에서 단 한 번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는 긴박한 상황이죠. 하지만 일본의 이번 사례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는 단일 공급처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은 자살 행위입니다. 우리는 이제 반도체 산업을 단순한 수출 효자 품목이 아니라 국가의 운명을 지켜주는 전략적 자산으로 바라보고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이는 현재의 기술에 안주하지 않고 10년 뒤의 표준을 결정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급 원천 기술에 더 과감하게 투자해야 함을 뜻합니다. 작은 액체의 한 병이 보여준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경고합니다. 공급망이라는 사슬에서 가장 약한 고리의 힘을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2030년을 향해 가는 이 여정에서 세계의 지도는 실리콘 위를 흐르는 전자의 흐름을 지배하는 자들에 의해 다시 그려질 것입니다. 130조 원이라는 거대한 자본의 꿈이 허망하게 무너지는 과정을 지켜보며 전 세계는 공급망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되새기고 있습니다. 단순히 돈이 많다고 해서 첨단 산업의 정점에 설 수 없다는 이 차가운 교훈은 이제 모든 국가가 풀어야 할 공통의 과제가 됐죠. 일본의 이번 행보는 공정의 시작을 쥐고 있는 자가 공정의 끝을 담당하는 자보다 얼마나 더 강력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포토레지스트가 흐르지 않는 중국의 거대한 공장들은 이제 전기가 끊긴 도시처럼 아무런 생동감도 없는 빈 껍데기로 남았습니다. 이는 특정 국가나 기업의 원자재와 핵심 소재를 단일 통로로 의존해온 모든 나라에게 보내는 아주 강력한 경고장과 같습니다. 중국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반도체 대약진 운동은 결국 기술적 내실보다는 외형 확장에만 치중하다 스스로 거대한 벽에 부딪혔습니다. 대기업 내부의 심각한 부패 문제는 아무리 무한한 자금을 쏟아부어도 시스템이 고장나면 결국 모래성일 뿐이라는 것을 증명했죠. 수만 개의 기업이 생겼다 사라지는 동안 낭비된 인재와 시간은 중국 반도체 산업에 수십 년간 회복하기 힘든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반면 일본은 가전제품과 반도체 제조라는 과거의 영광을 뒤로하고 첨단 소재의 문직이라는 새로운 독보적 지위를 굳혔습니다. 그들은 완성품 전쟁에서는 패배했을지 모르지만 그 완성품을 만들기 위한 절대 소재 전쟁에서는 완벽한 승기를 잡은 셈입니다. 한국에게 주는 교훈은 더욱 뼈아픕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인질이 되지 않으려면 공급망의 다변화만이 유일한 생존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글로벌 네트워크 안에서 누구도 함부로 우리를 배제할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 스스로를 끊임없이 증명해야 합니다. 차세대 메모리인 HBM과 혁신적인 설계 기술이 우리의 공격을 위한 날카로운 창이라면 소재 자립은 우리를 지켜줄 든든한 방패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우리가 걸어온 6년의 시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한국인의 저력이 어디까지인지를 전 세계에 각인시켰습니다. 2025년 중국 시장에서 벌어진 패닉은 지정학적 갈등이 소재 부족과 만났을 때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주는 예고편입니다.
요동치는 주가는 단순히 기업의 실적을 반영하는 게 아닙니다. 핵심 소재가 끊길 수 있다는 공포의 깊이를 수치로 보여주는 것이죠. 중국의 거친 외교 전략은 이제 일본의 조용한 칼날 전략에 부딪혀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하고 추운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의 패권 구도는 이제 단순한 제조 물량 싸움에서 화학적 정밀함과 공급망의 신뢰도를 겨루는 고차원 방정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산처럼 쌓인 강철이나 바다처럼 넓은 현금보다 단 한 방울의 투명한 액체가 더 무거운 가치를 지니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1세기 반도체 전쟁의 본질입니다. 가장 작은 것이 가장 위험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이 냉혹한 진실 말이죠. 결국 중국의 130조 원 반도체 꿈은 돈으로 기술의 시간을 단축하려 했던 거대 자본이 마주한 가장 처절한 실패의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는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국가의 핵심 주권인 기술 자립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냉엄한 진실을 일깨워줍니다. 일본이 보여준 15년의 인내심과 철저한 준비는 감정적인 대립보다 더 무서운 것이 차가운 전략과 자립의 힘이라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이제 중국은 멈춰선 공장 앞에서 자신들이 무시했던 그 작은 액체, 포토레지스트의 거대한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반도체 전쟁은 단순히 칩을 누가 더 작게 만드느냐의 싸움을 넘어 이제 인류 문명을 지배하는 새로운 형태의 영토 전쟁이 되었습니다. 이 전쟁의 승패는 누가 더 많은 현금을 쌓아두었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견고한 기술 생태계와 믿음직한 동맹을 가졌느냐에 달렸습니다. 우리 한국 역시 2019년의 위기를 극복하며 얻은 소중한 경험을 발판 삼아 끊임없는 혁신으로 우리만의 절대 기술을 갈고 닦아야 합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라는 거인이 흔들리지 않도록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소재와 장비 자립이라는 긴 여정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독자적인 기술력과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강력한 지위는 그 어떤 외교적 협상 카드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를 지켜줄 최고의 무기입니다. 중국이 직면한 2025년의 이 패닉 상황은 기술적 오만함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과서입니다. 13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기회비용을 날려버린 그들은 이제서야 돈보다 중요한 것이 신뢰와 시간임을 뼈저리게 배우고 있습니다. 일본의 복수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소재의 국유화를 통해 그들은 언제든 공급망이라는 무기를 다시 휘두를 준비를 마쳤습니다. 우리는 일본의 이런 전략적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경쟁하는 아주 영리한 이중 전략을 구사해야만 합니다. 미래의 전쟁터에서는 총성과 포성 대신 미세한 회로선을 그리는 빛과 그 빛에 반응하는 작은 액체 방울들이 승패를 결정지을 것입니다. 130조 원도 막지 못한 작은 액체의 무시무시한 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끊임없는 경계심과 지치지 않는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기술의 가치, 그리고 그것이 만드는 국가의 운명 말입니다. 반도체 패권 전쟁의 냉혹한 진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매일같이 갱신되고 있으며 우리는 그 역사적 현장 한복판을 지나고 있습니다. 준비된 자가 기회를 잡고 자립한 자가 생존하며 동맹을 가진 자가 지배하는 이 새로운 시대의 질서를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한국의 반도체가 세계의 중심에서 계속 빛날 수 있도록 우리는 오늘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더 먼 미래를 설계해 나가야겠습니다. 130조 원도 무력화시킨 포토레지스트의 힘, 그리고 그 너머의 거대한 지정학적 드라마.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